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게 부동산 테마 강의라는 주제를 갖고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중간에 1년 반 정도를 쉰 거로 따지면은 지금까지 200회 이상을 했거든요. 매주마다. 그래서 항상 전에 있을 때는 항상 목요일 날 되면은 항상 제가 좀 부동산 테마 강의 한다라는 생각 갖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애청해 주셨던 그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매주 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냥 이번부터는 그냥 아예 목요일 날 4주짜리를 묶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건데, 대신 옛날보다는 가격이 대폭으로 상승은 됐어요. 그래서 또 상승된 폭만큼 어떤 주제로 갖고서는 강의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번 10월 달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좀 임팩트 있게 좀 세게 좀 가려고 해서, 사실은 테마 강의 때는 사실은 좀 많은 어떤 그런 부동산 정보는 좀 많이 알려주는데, 이 투자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이번 10월달 강의는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따끈따끈한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4주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보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동산 규제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규제가 많아도 결국은 뭐냐면은 가치 투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딱 알아서 그거를 배워서 내가 투자하는 법칙을 딱 알게 되면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생각할게요. 오늘 좀 어떤 신분이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잠실 S아파트가 지금 24억 가거든요. 33평짜리가. 근데 22억에 금매로 좀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거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라 그랬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대형 개발 호재가 터지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영동대를 지어하면서 총 노선이 7개 노선이 가거든요. 앞으로 28년 이전까지 7개 노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8년 정도 남았다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은 2개 노선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5개 노선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영동대로 옆에 있는 구한전 부지가 뭐가 돼요? 대규모 현대, 기아, 글로벌센터 글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28,000명이 예상수가. 거기다가 그 외까지 그 옆에 있는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버리면 몇 명이 올 거냐면 약 한 36,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36,000명인데 굉장히 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집을 구하러 간다는데 그 동네에서 반경 1km에 가장 큰 아파트 대단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잠실에서 아파트. 5,000세대 넘는 거. 거기서 좀 더 가까운 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하고 잠실 우성 아파트예요. 근데 2개 다 뭐예요? 재건축 연한이 온 거예요. 근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창기 때 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져놨어. 40년이 돼서 튼튼해. 내가 볼 때는 그거 재건축에서 구조진단 받아가지고 재건축 진행되려면 최소 50년은 돼야지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잠실 우성 아파트. 앞에 거 잘 졌는데 이건 잘 졌을까 못 졌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덜 졌을 것 같아. 그럼 30년 지나면 구조안전 진단. 근데 생각보다 구조안전 진단을 통과되기가 되게 쉬웠었어요.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안전 진단 받았는데, 계략적으로 받았는데도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경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예요. 호재가 풍부한 거. 호재가 풍부한 게 최고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호재가 풍부한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가치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차트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것을 주제를 갖고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MB가 들어오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에요. 공급 먼저 했거든요.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서울 수도권에 근교에 있는, 서울에서 가까운 근교에 있는 모든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뭐 했어요?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지구 아파트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서울의 집값을 잡은 거예요. 딱 잡아놓고 나서 딱 안정적으로 잡아놓으니까 하니까 뭐예요?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값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공급이 다 끝나고서 그 후로 또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서울에서요, 아파트 공급은요, 약 한 4만 세대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단독이나 빌라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약 7만 호에서 8만 호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이. 근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마다 약 3만 호에서 4만 호가 멸실이 돼요, 주택이. 근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공급했던 양은 뭐냐면 매년마다 4만 호에서 5만 호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실질적으로 만 호에서 2만 호밖에 공급 못했던 거예요. 웃기지 않는 일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공급량만 따지는 거야. 이 정부 발표가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요. 멸실된 거는 빼먹고서는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공급량은요. 얼마 안 돼요. 매년마다 한 4만 호, 5만 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는 안정적으로다가 이게 있는데 기본적 베이스가 있는데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못 맞추고 있어. 그 못 맞춰줄 시기가 언제까지 온 거냐고요. 지금까지. 지금 7, 8년 동안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공급이 안 이루어졌던 거라고요. 그럼 그게 누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 신문 보시고 그러면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누가 조금 글을 써요, 이렇게. 그걸 냉정하게 바라보시죠. 시각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었어요? 공급 정책부터 발표를 하고 규제를 때려버렸으면 그거 잡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해버리잖아요. 공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눌렀던 게 펑 터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말하고 작년 말에 3기 신도시 한다고 올해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역세권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무슨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역세권 정책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또 잘 배우셔야 돼.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 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럼 이번에 왜 이런 공급을 할 때 그냥 역세권에서 고밀도로 공급하겠다고만 얘기 나오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만드는 법은 다 있단 말이에요. 지침이 다 있어. 그 지침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소형 빌딩, 꼬마 빌딩 같은 걸 사겠다 생각하면은 요즘 꼬마 빌딩 유행이잖아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 근데 이런 자리에 2종 3종이 있는 역세권에서 반경 100m 하나 끼워져 있는데 2종 3종인데 준주거로 간대. 그러면 사실래 안 사실래? 투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준주거로 종상향이 되면 뭐 한다?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 역세권 정책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2017년도에 그 장기 전세주택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서가 나왔어요. 그거를 2018년도에 뭐라고 바꾸냐면은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 계획을 바꿨어요, 이름을. 그리고 그 전 때는 뭐냐면 250m를 줄여놨어, 이렇게. 그리고 역세권 중앙에서 반경으로 동그라미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딱 바뀌고 뭘로 바뀌냐면 이게 사각형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각형하고 동그라미의 차이가 뭐예요? 잘 보세요.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를 집어넣으면은 요만친 귀퉁이 데드베이스가 생기잖아요. 이 데드베이스가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많은 사업자가 이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1차 역세권을 250m에서 몇 미터까지 늘려놓으면 350m까지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서울시에서 만든 역세권 청년주택도 원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언날에 250m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350m 늘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같이 늘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알으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기 전에도 오늘부터 들은 거. 서울시에서 1차 역세권은 범위가 어디까지다? 350m. 옛날에는 원형일 때는 역세권 중심으로 봤는데 지금 뭐다? 출입구에서 350m예요. 직선 거리로. 출입구에서. 뒤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서 안 잊어먹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요 앞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좀 요거를 앞에다 당겨놓고 갈라 했었어요. 요거를 앞에다 당겨놓고. 예. 그래도 좀 두 번째 시간에 그래도 이슈되는 지역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서울시 경전철 같은 경우는요. 지금 파급 효과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경전철이 파급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이신설선 때문에 파급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이신설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신림선은 파급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신림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고 여기 신규 분양했던 주택은 더불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그래서 들어오는 거 신림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동북선하고 면목선 같은 경우는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청량리역에서 출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중에서는 여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우이신선은 그냥 딸랑 하나만 가는데 얘들 자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복합적으로 연결되거든요. 7호선 이런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그래서 파고식 욕조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 4주차에서는 국토종합계 해설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뭐냐면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철도 역사들 있죠. 여기서 만들어진 신규로 들어간 철도 역사들. 여기서 공개 다 해놨어요. 강의에 있는 걸요, 열심히 찾아도요, 열심히 구글에 찾고 네이버에 찾고 열심히 찾아도요, 절대 안 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을 가져갈 테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전 부동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부동산 가치 투자의 법칙입니다. 부동산에 공통 가치가 있어요. 뭐 위치 가치 있고 미래 가치 있고 시소 가치 있고 시간 가치 이렇게 크게 보면 4개가 있거든요. 부동산에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가. 그 위치가 뭐냐면은 여기도 도로예요. 여기도 도로야. 여기는 큰 도로고 여기는 이면 도로예요. 여기 있는 게 코너 자리잖아요. 코너 자리가 좋아요. 그 중간에 있는 자리가 좋아요. 코너에 있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필지 단위에서 입지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위치, 가격 차이가 뭘로 벌어지냐면 위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벌어져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위치는 특정한 가격을 발생을 해요. 특정한 위치가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떤 코너 자리 이런 것들이 특정한 위치예요. 그러면 거기엔 특별한 가격이 붙어요. 왜? 중간에 위치한 것보다 코너에 있는 위치한 필지가 더 가격이 높거든요. 그건 당연해요. 근데 재미난 건 있죠. 저 시골 동네 가가지고 큰 대로변에 있는 토지하고 서울의 대도시에 있는 큰 대로변에 있는 토지하고는 뭐예요? 같은 위치라고 보지만 가격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도시 공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 공간의 중심에 속해져 있느냐 중심에 속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도시 공간 구조는요, 위치를 변화시키고 가치를 변화시키고 가격을 변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기본계획은요, 여러분들 이 도시기본계획을 알아야 돼요. 도시기본계획은 중심지 위계라 해가지고요, 도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까지 발표를 하는데 좀 소형 도시, 인구 한 100만 정도가 안 되는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이거로 끝이에요. 서울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어떤 그런 데 가야지만이 지구까지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만약에 볼까요? 여기 지역 중심에 있다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거, 부도심으로 승격됐다. 그럼 그 지역이 뭐 한다? 공간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위치인데도 공간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대표적인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지구로 있다가 한 방에 부도심으로 승격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창동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창동에다가 얼마나 많은 개발 호재를 줬을까요? 이미 줬어요. 창동에 민자역사 개발하겠대요. 그 옆에 있는 거 유통센터 허물고 거기다 대규모 물류시설 짓겠대요. 그 환수주차장 지역에다가 50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창업센터 부사지까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겠대요. 그 다음에 거기 국민체육관 있는 자리, 공선운동장 자리 있는 자리에다가 서울 아레나, 거기 창동 아레나 공연장을 만들어주겠대요. 맞은편에 뭐 있어요? 4호선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 있죠? 노원역에서 가까운 차량기지를 뭐 한다? 진저선을 이전하면서 진저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 차량기를 갖다 뭐 한다? 다 산업 문화공간으로 싹 다 바꾸겠다. 이게 창동 상계 중심지 변화, 이게 신경제 이런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5년도 5월 14일 날 도시기본계획,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이 그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은요. 지금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아니 2015년도 2016년도에 만약에 창동 근처에 가서 아파트를 샀으면 가격이 마치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올라가요. 왜? 그 중심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부동산을 봤을 때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철두철면의 행정계 신봉자예요. 철두철면의 개발 호재만 갖고 논리를 피는 사람이에요. 저는 통계 자료라든지 여러 개 많은 블로거들이나 일반 강사들이 통계가 어떻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통계는 뭐예요? 과거 자료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이런 거는 다 무슨 자료예요? 다 미래 가치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안 믿어요. 통계는 뭐냐면 주요 여기 있는 통계는 뭐냐면 수요 공급. 수요는 있는데 공급량이 얼마 있느냐 이것만 따져요.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각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인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위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적인 위치 가치도 있지만 뭐한다? 도시 공간 전체를 보면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위치라도 뭐 때문에? 도시 공간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란 신교통 연결지역이죠. 도로, 철도, 대교 개설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가격 안정성이 양호하고 운영 및 관리가 유리하죠. 특히 운영 및 관리가 유리한 게 뭐가, 왜 그래요? 역세권에? 유독 인구가 많죠. 그렇죠?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예요? 공실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도심 내 낙후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재생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이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 재생 활성화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그 경제 기반형이라고 있어요. 근린 재생형이 있고 경제 기반형이 있는데 경제 기반형은 고용 창출 효과가 커요. 그래서 뭐냐면 국가가 돈을 밀어주거든요. 도심 재생을 할 때. 그게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몇 군데가 있냐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서울역. 서울역 도심 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장안평역. 장안평역.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저 영등포역.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우리나라 한국개발원에 있었던 홍릉이죠, 홍릉. 홍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제 기반형 도심 재생 지역이에요. 거기에다 뭐 하겠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서울 지역에서 바이오를 뭐 어디다 집어넣겠다? 다 홍릉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대표적인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의 역세권 활성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역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딱 들어가니까 딱 뜨는 게 어디가 떴어요? 서계동이 뜬 거잖아요. 마리제국이 넘어가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재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 움직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장안평 같은 경우는요. 장안평역 밑에 뭐 있어요? 이 남쪽으로. 성수 쪽으로. 중랑구 물재생센터라고 그러죠. 중랑물재생센터. 소위 말하면 뭐예요? 하수종말 처리장.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면적이 80만 평이에요. 그거를 전부 지어하겠대요. 지상을 뭐 하겠다? 전부 공원화시키고 일부 지역을 수변 주거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업무, 산업 업무 공간,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응답역 있고 그런 데 있죠. 거기 쪽에 차량기지 쪽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서울시가 도시를 갖다 그 주택 공급을 할 때 거기 차량기지도 이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가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전부 공원화되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택은 다 뜰까요, 안 뜰까요? 다 뜨게 돼 있어요. 아니 문 열고 나가면 내 공원인데 뭐 내 집 앞에 공원이 내 공원하고 똑같죠. 그게 언제까냐? 서울시도 27년까지 모았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도심 재생이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주는 거는 아까도 같이 있지만 위에 있는 것 같이 도시 공간 구조가 변하니까 도시 기본계획상 개발축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때 도시 기본계획에서 개발축이 어디에 있었냐면 도로를 중심이었어요. 중심 도로를 중심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죠.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쭉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일기신도시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시하고 서울 경기도 일대 봤을 때는 개발축이 뭐 있었냐면 외곽순환도로 도는 거하고 뭐예요? 경부선, 서해선 이런 라인들이에요. 그게 개발축, 도로가 개발축이었었어. 근데 10년 전부터 바뀌어요. MB 전부터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 철도 정책으로 가는 거야. 전 세계가 파리 기후협약도 맺고 뭐 이러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되니까 뭐 한다? 전부 다 녹색계통으로 가자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철도 정책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개발축이 뭐가 된 거예요? 철도요. 철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철도를 들어오는 철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도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GTX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GTX가 쓰는 자리는 다 뭐한다?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게 미래 가치란 거예요. 그럼 여기 도시 기본계획상에서 앞에서부터 위치 가치 구조, 공간 구조가 변화되고 그다음에 또 개발 축에 중심 축에 위치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게 삼성동이에요. 여기는 서울은요 도심을 한양, 도성 하나,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을 놨어요 이렇게요. 강남 어디부터냐? 강남역이 아니라 서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디? 삼성역까지가 강남이에요. 이렇게 크게 털어서.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강남역이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강남역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뭐밖에 안 나뉘어요. 노선이 3개밖에 없어요. 좀 범위를 좀 강남의 범위를 너무 키우면은 2호선하고 신분당선하고 9호선이잖아요. 삼성역은 지금 삼성역 2호선하고 봉원사역 9호선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뭐가요? GTX 가죠. A노선, C노선 오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들어와요? SRT 서북부 연장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서역에서 바로 와가지고 어디 가서요? 삼성역에서 한 번 쓰고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디 또 쓸까요? 창동역이요. 창동역은 GTX 쓰면서 뭐예요? SRT도 서요. 그래놓고 뭐예요?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가. 그 다음 또 뭐예요? 위례 신사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노선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8년 정도 되냐면은 여기에 삼성역 주변 지역이 7개 노선이 앞으로 5개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발축,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위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되는 지역. 인구는요. 사회적 인구가 있고 자연적 인구가 있어요. 사회적 인구가 있고 자연적이 있어요. 자연적 증가는 뭐냐면은 출산에서 나오는 거. 애가 태어나야지만 자연적 증가로 봐요. 사회적 증가는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도 뭐냐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은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서울의 1000만 인구에서 950만까지 50만이 빠졌어. 세종시를 이전하고 뭐 한다고 막 다 빠졌어.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서 서울의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예전부터 맨날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관여한 게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인당 뭐 한다? 점유, 살아가는 공간 있죠. 공간 면적이 늘어난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30년, 40년, 50년 전, 60년 전에는 뭐예요? 방 한 칸, 두 칸에 7명, 8명씩 그냥 딱 꽂혀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부부 빼고는 대부분이 다 자녀들도 방 하나씩 쓰잖아요. 요즘은 또 뭐예요? 더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방 한 칸을 뭐로 써요? 서재를 쓰고 아니면 뭐를 써요? 옷방으로 쓰거나 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인당 뭐예요? 점유 면적. 즉 내가 생활하는 공간 면적이 넓어진 거예요. 과거에는요 보통 10제곱미터 했었어요. 1인당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만들 때 약 30제곱미터가 넘거든요. 1인당 면적이, 쓰는 면적이. 이걸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는 걸 모르는 거죠.